자, 핵심 이론 두 번째 기계 요소. 자, 핵심 이론 1번 기계 설계의 기초입니다. 자, 짝과 짝 요소가 있는데 면 접촉, 점 접촉, 선 접촉이 있습니다. 참고로 면 접촉은 우리가 이제 미끄럼 짝은 실린더와 피스톤, 자, 회전 짝은 축받침과 미끄럼 베어링. 자, 우리가 나사 짝은 나선 운동하는 나사. 이제 선 접촉하는 선짝에는 우리가 이제 평기어의 물림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기계 요소의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건데요. 기계 요소의 종류. 특히 결합용 기계 요소는 무엇이고, 축계 기계 요소는 무엇이고, 특히 잘 나오는 것들이 이 간접 전동용 기계 요소하고 직접 전동용 기계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전동용 기계 요소에는 직접 전동용 기계 요소는 이제 마찰차하고 기어가 있고, 간접 전동용 기계 요소는 우리가 이제 벨트, 로프, 체인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직접 전동 기계 요소가 아닌 것은, 또 아니면 간접 전동 기계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것들을 섞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동 및 완충용 기계 요소, 브레이크, 스프링, 관용 기계 요소, 이렇게 해서 다음 중 결합용 기계 요소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간접 전동 기계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을 선짝과 면짝으로 구분할 때, 자, 선짝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쌍에 맞물리는 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포기어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회전할 때 이 선으로 물리죠. 그래서 우리가 선짝의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전동용 기계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전동용 기계 요소입니다. 자, 전동용 기계 요소는 이제 직접 전동이 있고 간접 전동이 있지만, 우리가 전동용 기계 요소는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볼트와 너트, 핀, 리벳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결합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합용 기계 요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응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은 이제 하중 상태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인장 하중 서로 잡아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 하중, 전단 하중, 굽힘 하중, 비풀림 하중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용 상태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되고, 또한 작용 속도에 따라 분류를 보시면 이제 정하중, 자, 시간과 더불어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 정지 하중이고, 교본 하중은 크기와 방향이 충격 없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하중이며, 자, 충격 하중은 비교적 단시간에 충격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자, 분포 하중은 어느 범위 내에서 분포되어 작용하는 하중, 즉 정하중, 교본 하중, 충병 하중, 분포 하중. 자, 가끔 작용 속도에 따라 분류한 예를 들어 단시간에 충격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으로 올바른 것은 해서 충격 하중을 찾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응력을 보겠습니다. 자, 응력은 이제 정의보다는 이제 공식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 공식에 관련돼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전단 응력이든 압축 응력이든 인장 응력이든 꼭 암기하십시오. 응력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단면적분의 힘. 이제 여러분들 단면적은 보통 A로 표시하고, 힘은 이제 P나 파워나 아니면 포스에서 우리가 이제 F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제 뉴턴 단면적이니까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는데, 자, 이 단면적이 이제 원의 단면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의 단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일 때하고 직사각형일 때하고를 구분해서 단면적을 힘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응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인장응력, 압축응력일 때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압축응력일 때, 그다음에 여기는 인장응력일 때. 자, 이 공식을 관련해서 문제를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응력을 구하는 공식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전단 응력도 있습니다. 전단 응력도 마찬가지로 힘, 전단력을 단면적으로 나눠주게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1번처럼 자,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자,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이니까 충격 하중이겠죠. 자,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하중에 대해서 암기해 놓으시면 되길 것 같고, 자, 문제는 이제 2-2번처럼 계산하는 문제인데, 자, 지름이 4cm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푸시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지름이 4cm이고, 자, 영광봉에 5000N의 인장력이 걸려 있을 때 생긴 자, 응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응력. 자, 응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름이 단위가 센티미터고, 지금 정답을 보시면 다 센티미터의 제곱, 센티미터의 제곱이니까 지름의 4cm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단위를 변환할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응력의 공식은 응력은 단면적을 뭐 힘으로 나누니까 여기 보면 자, 일단은 영광봉이죠, 봉. 자, 봉인데 여러분들 원일 때, 자, 우리가 이 원일 때 지름이 이제 D가 되면 이 원일 때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대로 넣어주시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넣고 이렇게 피면, 자, 이 공식을 풀어주면 파이 D의 제곱이 4P가 됩니다. 여기에다 이제 그냥 대입하면 되죠. 자, 파이 곱하기 D가 4의 자승. 자, 그 다음에 4 곱하기, 자, 5000이니까 5000 해서 나온 게 바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약 398.08 뉴턴 센티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약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원의 단면적. 자, 원의 단면적. 자, 이 원의 단면적. 자, 이 원의 단면적은 꼭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라는 거. 이때 이 d는 원의 지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전율 핵심 이론 3번 안전율을 보겠습니다. 안전율은 자, 이제 어떤 기계에 적용하는 재료가 설계상 허용 응력을 정하기 위한 계수로서,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안전율은 이 기준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눴을 때 1보다 클 때 안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율에 관련된 이제 뭐 공식이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안전율은 어느 것인가? 자, 안전율 하면 기준 강도, 재료들이 사용되는 기준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눴을 때 그 크기가 1보다 컸을 때를 우리가 안전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기준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눴을 때. 자, 그래서 그 안전율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기겠습니다. 자, 4번 핵심 이론 4번 결합용 나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오고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나사의 호칭 지름은 반드시 수나사의 바깥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자, 나사의 호칭 지름은 수나사의 바깥 지름으로 기준한다. 꼭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뭐 나사의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것은 해서 뭐 앞나사의 바깥 지름에서 틀린 것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반드시 나사의 호칭 지름은 수나사의 바깥 지름으로 나타낸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합용 나사에는 자, 이제 미터 나사가 있습니다. 미터 나사는 호칭을 밀리미터 단위로 쓰는데 나사상 각은 60도인 미터계 삼각 나사입니다.
그래서 호칭은 이제 M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M8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나사의 호칭이 지금 수나사의 바깥 지름이 8mm가 되겠죠. M8로 나타나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미터 가는 나사가 있습니다. 자, 미터 가는 나사는, 자, 이제 호칭이 미터 나사하고 좀 틀린데, 미터 나사는 M8로 이렇게 호칭하지만, 미터 가는 나사는 M8 곱하기 뒤에 예를 들어 1 했으면, 이 1은 나사의 피치가 되겠습니다. 피치. 그래서 나사의 피치를 뒤에 써주면, 아, 이것은 미터 가는 나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나사의 지름에 비해 피치가 작아, 예를 들어 뭐 강도가 필요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공작기계 이완 방지용 등에 사용되는데, 그래서 미터 가는 나사는 우리 호칭 뒤에 피치를 써준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니파이 나사. 자, 유니파이 나사가 있습니다. 자, 유니파이 나사는 이제 60도인 인치계 나사입니다. 인치계 나사하고 유니파이 나사는 우리가 이제 ABC 나사라고도 합니다. 자, 왜 ABC 나사냐면 이제 A면 이제 아메리카에서 미국, 자, B는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이 세 나라가 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나사니까 우리가 A, 얘가 이제 B, 얘가 C 해서 우리 ABC 나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던 미터 나사하고 미터 가는 나사는 이제 호칭 지름과 피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나타나지만 우리 유니파이 나사는 인치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방금 그럼 결합용 나사를 보셨고, 자, 이제 운동용 나사가 있습니다. 힘을 전달하거나 물체를 움직이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나사는 운동용 나사인데, 대표적인 운동용 나사는 바로 사각 나사, 사다리꼴 나사, 톱니 나사, 볼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문제에 보시면 다음 중 운동용 나사가 아닌 것은 해서 결합용 나사를 써서 정답으로 찾는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다리꼴 나사를 보시면 뭐 미터계 30도하고 인치계 29도가 있고, 자, 이 톱니 나사. 톱니 나사는 힘을 한 방향으로만 받는 부품에 이용되는 나사인데, 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한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힘을 한 방향으로만 받는 부품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면 여기도 이제 사각 나사가 있겠고, 자, 중요한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둥근 나사하고 우리가 볼 나사인데, 자, 둥근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지, 모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먼지, 모래 등의 이물질이 나사상을 통해 들어갈 염려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바깥에 보면 뭐 이렇게 전구 소켓이 있으면 이 안에 이제 둥근 나사가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전구를 끼죠. 그래서 바깥에 먼지나 모래 등의 이물질이 나사산에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곳에 사용되는 나사를 우리가 이제 둥근 나사라고 하겠습니다. 둥근 나사. 또 하나는 이제 볼 나사가 있는데, 볼 나사는 나사 홈에 이제 이런 볼로 된 것들에 강구를 넣어서 원호상으로 된 나사 홈이 가공된 건데, 공작기계에 가장 많이 씁니다. 공작기계에 많이 사용되는 정밀 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운동용 나사가 있겠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터 나사입니다. 미터 나사.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미터 나사니까 뭐 60도는 맞고 운동용 나사고, 설명으로 일단 올바른 거죠. 자, 운동용 나사는 아니고, 자, 나사산의 각도는 60도가 맞겠습니다. 자, ABC 나사는 우리가 미터 나사가 아니고 인치계 나사로서 유니파이 나사라고 하죠. 유니파이. 그 다음에 이제 운동용 나사 아니고 피치 1인 이상 나사산 수로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4-2번 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정답을 보시면 일단 나사의 리드 각과 비틀린 각의 합은 90도가 되겠습니다. 90도.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자, 4번을 보시면 나사의 크기는 수나사의 골지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사의 크기가 이제 호칭이란 말이죠. 호칭은 수나사의 바깥지름이죠. 바깥지름.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거고.
다음에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앞나사의 안지름이 아니라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앞나사의 골지름과 같습니다. 골지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사의 리드각과 비틀림각은 90도라는 걸 알았고, 자, 우리가 이제 1번을 보시면 한 줄 나사, 두 줄 나사의 리드는 같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나사의 리드 이제 뒤에 부분에 가면 나오겠지만,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니셜로 쓰면 줄수는 n 곱하기 피치가 되겠는데, 한 줄 나사, 즉 한 줄 나사일 때 이제 피치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곱하기 여기 이제 몇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값하고 두 줄 나사일 때는 2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도 틀리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사의 리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나오네. 마침 핵심 이론 5번 나사의 리드가 있습니다. 자, 나사의 리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나사를 1회전 시켰을 때 축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 자, 1회전 돌렸을 때 축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먼저 이제 피치를 알고 넘어가야 돼. 피치는 나사산 이 꼭대기하고 다음 꼭대기의 거리를 우리가 피치라고 하고, 자, 이 리드는 무엇이냐? 리드. 자, 이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나사의 축 방향으로 이동한 이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나사 줄수 곱하기 피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 L은 n 곱하기 피치가 되는데, 그러면 줄수가 뭐 한 줄 나사, 두 줄 나사, 세 줄 나사, 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리드가 커지니까, 예를 들어 한 줄 나사보다는 세 줄 나사가 한 바퀴 돌렸을 때 축방향으로 더 앞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리고 이제 피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리드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십시오. 리드는 줄수, 나사 줄수 곱하기 피치다 라는 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공식이 나와 있고, 자, 그래서 방금처럼 설명드리게 되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공식은 1회전, 즉 나사가 1회전 했을 때 우리 공식이면, 이제 나사 가끔 문제에 보면 나사가 뭐 5분의 1 바퀴 회전 아니면 10분의 1 회전했다고도 나오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원래 공식에다가 10분의 1 회전, 이 원래 공식은 1회전 했을 때니까 이 공식 뒤에다가 10분의 1 회전이니까 10분의 1을 곱해주면 10분의 1 회전했을 때 나사의 리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니파이 나사의 리드는 다음 공식, 인치계 유니파이 나사의 리드는 이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나사의 리드가 가장 큰 것은, 자, 리드 먼저 공식 한번 써보시면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이기 때문에 이 리드가 가장 큰 거는 한번 보면 되겠죠. 자, 1번을 보면, 자, 여기 해설 한번 보면, 자, 1번은 피치가 1mm니까 그래서 2를 넣어주고 4줄 나사니까 4니까 리드는 4mm가 되겠고, 자, 2번은 유니파이 나사 공식에 넣으면 6.35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유니파이 나사 공식에 넣어보면 4.76이 되겠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한 줄에다가 피치가 1.5니까 1.5 리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가장 큰 거니까 2번, 즉 2번이 되겠죠. 2번. 자,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핵심 이론 6번 볼트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볼트의 종류는 이제 우리가 관통 볼트, 탭 볼트, 스터드 볼트가 있는데, 이것들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 놓고 이것은 무슨 볼트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림을 주어주고 이것은 무슨 볼트인지 고르는 문제들도
종종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림도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관통 볼트. 자, 관통 볼트는 말 그대로 조이려는 부분을 관통해서, 자, 보면, 자, 여기 부품 A하고 B를 서로 관통시켜서 여기에 이제 머리 부분 볼트를 넣고 그 다음에 이 너트로 결합하는 이게 바로 관통 볼트가 되겠습니다. 관통 볼트. 그 다음에 이제 탭 볼트는 뭐냐면 관통 볼트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 자, 이렇게 A하고 B가 있을 때 B 쪽에다가 탭을 내 가지고 그 탭을 이용해서 결합하는 나사 볼트가 바로 탭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스터드 볼트. 자, 스터드 볼트는 뭐냐면, 자, 양쪽 끝 모두가 순화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터드 볼트는 순화사로 되어 있어서, 자, 부품 A하고 B가 있을 때 A는 구멍만 뚫고 B는 여기다 이제 탭을 내서, 자, 스터드 볼트를 이렇게 보시면 양쪽에 다 순화사만 이렇게 나 있어서 순화사가 나 있어서 나사를 관통하는 구멍을 뚫을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통 볼트, 탭 볼트, 스터드 볼트를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특수 볼트가 있는데 특수 볼트도 방금처럼 내용을 설명해서 이게 무슨 볼트인지 찾는 문제와 아니면 방금처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이 무슨 볼트인지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I볼트를 보시면 I볼트는 옆에 그림처럼 볼트의 머리부에 이제 훅 같은 것들을 끼울 수 있도록 무거운 물체를 달아 올리거나 또 훅을 걸 수 있는 이 고리가 여기 있겠죠. 이 훅을 걸 수 있는 고리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I볼트라고 합니다. 자, 나비볼트는 손으로 쉽게 손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나비볼트라고 하고, 자, 이제 강경 유지 볼트는 스테이 볼트인데 스패너 없이 손으로 조이거나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에 쓰는 기초 볼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밀링 테이블에 보면 T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이스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T볼트. 그 다음에 볼트 구멍을 리모로 다듬질한 리모 볼트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아이볼트, 그 다음에 나비볼트, 그 다음에 콘크리트 관련해서 기초볼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너트를 보겠습니다. 너트. 자, 너트는 뭐 육각 너트는 육각 모양이고, 자, 사각 너트, 그 다음에 이제 둥근 너트 등이 있고,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와셔부치 너트입니다. 와셔부치 너트. 자, 와셔부치 너트는 볼트 구멍이 큰 경우에 또한 접촉하는 물체와 접촉면이 클 때 접촉 압력을 작게 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너트로 너트 하나로 와샤의 역할까지 겸한 너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와셔처럼 이렇게 너트에 붙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와셔부치 너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너트 종류는 이제 캡너트입니다. 우리가 캡너트. 캡너트는 증기나 기름 등의 누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자, 그림을 그려주고 이건 무슨 너트인지 찾는 문제와 이런 내용들을 써주고 이건 무슨 너트인지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캡너트의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캡너트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기름이나 증기 같은 것들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너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트 머리 위에 링이 있습니다. 링으로 물건을 담아 올리기 위하여 자, 훅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는 볼트는 자, 상식적으로 이거는 I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 7번 우리 풀림 방치 볼트의 설계인데요. 이제 우리가 볼트하고 너트를 체결해 놨을 때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풀림이 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로크러트에 의한 방법입니다. 로크러트.
자, B번 보시면 자, 로크러트인데 자, 위에 있는 게 자, A 부분이 로크러트고 B가 이제 너트인데 이것들을 서로 방향을 반대로 자, 반대 방향으로 스팬으로 재서 너트가 풀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로크러트의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자동 잼 너트, 그 다음에 분할 핀, 와셔에 의한 방법, 멈춤 나사, 플라스틱 플러그, 철사.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어떻게 나오면 볼트 너트의 풀림 방지 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로크러트, 자동 잼너트, 분할핀, 와셔, 멈춤나사, 플라스틱 플러그, 철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트의 설계를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들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공식 꼭 암기하시면 예를 들어 뭐 전단 하중만 받았을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하고 축 하중만을 받았을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 하중하고 비틀림 하중을 동시에 받을 때는 이 공식을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나사의 결합 후에 진동 하중이 작용하든가 심한 하중 변화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너트가 풀린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너트의 풀림 방지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 아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핵심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문제를 금방 풀게 되겠습니다. 자, 분할핀 있었고 스프링 와셔 있었고 로크너트 있었습니다. 자, 나비너트 같은 경우는 풀림 방지법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자, 7-2번을 보시면 3kN의 짐을 들어 올릴 때 필요한 볼트의 바깥지름은 약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다음 볼트 재료의 허용 인장 응력은 4메가파스칼이다. 자, 볼트의 바깥지름. 자, 볼트의 바깥지름 D는 자, D니까 자, D의 자승이었는데 D를 구하니까 루트를 씌워줘서 자, 우리가 허용 인장력은 4N per mm의 제곱이고 자, 2 곱하기 3kN. 자, 이게 3kN인데 kg가 이제 10의 3승이죠. 그래서 3000N이 되면 계산하면 38.7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73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우리가 계산기를 가져가셔도 되고 또한 이 CBT 시험 볼 때 컴퓨터 화면에 계산기 기능이 있습니다. 계산기 기능이 있으니까 그 계산기 기능을 사용하셔서 문제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 8번 키가 있겠습니다. 키가. 자, 우리 키의 가장 기본인 거 이제 성크 키, 이제 묻힘 키가 되겠죠. 가장 이제 묻힘 키라고도 합니다. 묻힘 키. 자, 축과 보스 양쪽에 모두 키홈을 가공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축과 보스 양쪽에 모두 키홈을 가공한다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 새들키, 안장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묻힘키는 축과 보스에 모두 키홈을 가공하는데 자, 안장키 같은 경우는 축에는 키홈을 가공하지 않고 보스에만 키홈을 가공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게 안장키죠. 안장키. 자, 안장키인데 안장키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 축이 있다고 봅시다. 자, 축이 있으면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안장이니까 여러분이 말을 타듯이 안장을 타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보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엉덩이는 이렇게 파여 있죠. 그래서 안장키에는 축에는 키홈을 가공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안장에 올라타니까 안장에는 키홈이 가공되어 있구나 라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미끄럼 키를 우리가 이제 패더 키라고 합니다. 미끄럼 키를 패더 키라고 하는데
축 방향으로 보스를 미끄럼 운동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미끄럼 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달키가 있겠습니다. 반달키. 자, 축에 반달 모양 홈을 만들어 반달 모양을 가공된 키인데 영어로도 좀 많이 나옵니다. 우드러프 키라고 영어로도 많이 나오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축에 반달 모양의 키를 파기 때문에 키 홈을 많이 파내기 때문에 축의 강도가 약하게 됩니다. 또한 키가 자동적으로 축과 보스에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작기계, 자동차 등에 많이 쓰이는데,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키의 내용들을 먼저 보시고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키, 우리가 납작키라고 합니다. 플랫키인데 평치, 납작키라고 하며 기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안장키는 또한 이제 새들키라고도 하며 키에는 기울기가 없고, 자, 중요한 건 축에는 키홈을 가공하지 않고 보스에만 키홈을 가공한다. 그래서 축의 키홈을 가공하지 않으니까 축의 강도 저하가 없죠. 아까 축의 강도가 가장 크게 저하되는 것은 바로 이제 축의 키홈을 깊게 파는 반달키가 되겠습니다. 반달키. 그 다음에 뭐 점성키, 둥근키 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새들키가 있습니다. 새들키, 안장키인데, 자, 축에는 키홈을 가공하지 않고 보스에만 키홈을 가공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새들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축인데 축에는 키홈을 가공하지 않고 보스에만 가공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묻힘키 같은 경우는 묻힘키는 이렇게 있으면 묻힘키는 키홈을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키홈을. 하지만 새들키는 키홈을 가공하지 않는다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 뒷부분에서 그림을 한번 더 보시면, 자, 이제 원뿔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뿔 키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달 키가 있는데, 반달 키는 축에 우리가 반달 모양의 키를 더 많이 파이기 때문에 이 축의 강도가 저하되겠죠. 이 강도가 저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스플라인이 많이 나오는데, 자, 축에 여러 개의 키홈을 파서 자, 큰 동력을,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플라인입니다. 자, 스플라인. 이렇게 축에 여러 개의 키홈을 파게 되겠죠. 자, 키홈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키홈을 파서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플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과 보스 사이에 2, 3곳을 축 방향으로 쪼갠 원뿔을 때려박아요. 다 원뿔을 때려박았습니다. 자, 원뿔을 때려박아 축과 보스를 헐거움 없이 고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뿔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묻힘 키, 성크 키입니다. 성크 키. 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기울기가 없는 평행 성크 키도 있다. 두 번째, 머리 달린 경사키도 성크키의 일종이다. 세 번째, 축과 보수의 양쪽에, 자, 양쪽에 모두 키홈을 파죠. 자, 네 번째, 대개 윗면에 5분의 1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수가 많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기울기가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합용 기계 요소로 핀을 보겠습니다. 자, 핀. 자, 핀은 2개 이상의 부품을 결합하고 아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나사 및 너트에 이제 풀림 방지나 이완을 방지하고 핸들을 축에 고정하거나 힘이 적게 걸리는 부품을 설치하고 분해 조립할 때 부품의 위치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핀의 용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핀의 종류가 이제 가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평행핀 한번 읽어보시고, 자, 테이퍼 핀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테이퍼 핀은 기울기가 50분의 1이란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호칭 지름은 작은 쪽 지름으로 한다. 자, 호칭 지름은 작은 쪽 지름으로 한다. 자, 뒤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테이퍼 핀인데 테이퍼 핀의 기울기는 50분의 1인데, 자, 테이퍼 핀의 호칭. 자, 이 호칭은 반드시 작은 쪽 지름으로 합니다.
작은 쪽 지름. 자, 여기에 돼 있죠. 지금 작은 쪽 지름. 자, 작은 쪽 지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분할핀도 마찬가지예요. 분할핀도 호칭은 이 작은 쪽 지름. 작은 쪽 지름으로 한다. 분할핀의 호칭은 이 작은 쪽 지름으로 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슬롯 테이퍼 핀도 기울기는 50분의 1이고 반드시 호칭은 작은 쪽. 이 큰 쪽보다는 이 작은 쪽의 지름을 호칭으로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칭.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핀. 자, 분할핀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한쪽 끝이 두 가닥으로 갈라진 거고 여기도 보시면 호칭은 작은 쪽 지름으로 한다. 자, 스프링 핀 있고 자, 이제 너클 핀이 있습니다. 너클 핀. 자, 너클 핀이 있는데 너클 핀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이 모양으로 이게 너클 핀이 되겠죠. 너클 핀. 너클 핀. 자, 그래서 너클 핀을 보시면 자, 포크에 한쪽 포크에 I 부분을 연결하고 구멍에 수직으로 평행핀을 끼워서 두 부분이 상대적으로 각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 이게 평행핀을 끼워서 이게 각운동이 되겠죠. 각운동이. 그게 너클핀이고, 자, 쿼터는 이제 한쪽 또는 양쪽 기울기를 갖는 평판 모양의 쐐기로 인장력과 압축력을 받는 두 개의 축을 연결하여 결합용 기계 요소인데, 자,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그림이 나오는데 쿼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테이퍼 핀의 기울기는 50분의 1이 맞죠? 그 다음에 분할핀은 너트의 풀림 방지에 사용된다. 맞죠? 우리 분할핀은 너트의 풀림 방지에 사용된다. 자, 3번 테이퍼 핀은 굵은 쪽의 지름으로 크기를 표시한다. 틀렸죠? 굵은 쪽이 아니라 가는 쪽. 자, 핀의 재질은 보통 강제이고 황동, 구리, 알루미늄 등으로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테이퍼 핀이나 분할핀의 호칭은 작은 쪽 지름으로 한다는 것을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벳 보겠습니다. 핵심 이론 10번 리벳. 자, 리벳인데요. 자, 리벳의 정의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제 뭐 A하고 B를 결합할 때 이런 파란색으로 리벳 이렇게 생긴 것들을 결합하는 리벳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가 간단하고 잔류 변형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 리벳의 특징 한번 보시고, 자, 리벳에서는 이제 코킹하고 플러킹이 중요합니다. 코킹은 자, 기미를 필요할 때 리벳 머리 주위 또는 강판의 가장자리를 이 정으로 때려서 그 부분을 밀착시켜서 틈을 없애는 것을 우리가 코킹이라고 하고, 자, 플러링은 기미를 더욱 완전하기 위하여 끝이 넓은 끌로 때려 리벳과 판재의 안쪽 면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거.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정이죠, 정. 자, 코킹은 가장자리 이 리벳의 가장자리를 정으로 때려서 그 부분을 밀착시켜서 기미를 필요하게 하는 거고, 자, 플러링은 기미를 더욱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판재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안쪽 면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것을 우리가 플러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킹과 플러링 여러분들 리베팅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에 의한 리벳 분류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자, 리베팅이 끝난 뒤에 리벳 머리의 주위 또는 강판의 가장자리를, 자, 무엇보다도 이제 다 문제를 몰랐을 때도 리베팅이 끝나면 코킹과 플러링이 하는데, 자, 이 정으로 때리는 거. 정으로 때리고 강판의 가장자리를 때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코킹이 되겠죠. 코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이론 11번 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 작용 하중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요. 뭐 차축, 전동축, 스핀들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외부 형태의 블루, 직선축, 플렉시블 축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축을 설계할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도, 응력 집중, 변형, 진동, 열응력, 열팽창, 부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을 설계할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 아닌 것은 해서 가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강선을 나사 모양으로 2중, 3중 감아 만든 축으로서 자유로이, 자, 여기 보시면 자유로이 휠 수 있는 축. 자, 자유로이 휠 수 있는 축은 우리가 플렉시블 축입니다. 자, 플렉시블 축입니다. 플렉시블. 자, 참고로 이 크랭크 축은, 자, 크랭크 축은 우리가 직선 운동을 이제 우리가 회전 운동으로 상호 변환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축 이음 보겠습니다. 핵심 이론 12번 축 이음. 자, 축 이음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커플링과 클러치가 있는데, 커플링은 운전 중에 두 축을 분리할 수 없고, 자, 클러치는 운전 중 떼어놓을수록 할 수 있는 기계 요소입니다. 그래서 커플링의 종류를 보시면 뭐 고정 커플링, 플렉시블 커플링, 올덤 커플링, 유니버설 커플링이 있는데, 자, 이제 고정 커플링은 두 축이 동일선상에 있도록 한 이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통 커플링 또한 플랜지 커플링이 고정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렉시블 커플링은 두 축 사이에 약간의 상호 이동이 허용할 수 있는 축을 우리가 플렉시블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덤 커플링은 두 축이 평행하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인데, 올덤 커플링은 두 축이 평행하고 축의 중심선이 약간 어긋났을 때 토크를 전달하는 축이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커플링은 두 축의 중심선이 어느 각도로 교차되고, 자, 그래 문제 유형을 보시면 방금처럼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것이 무슨 커플링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 핵심 키워드를 암기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핵심 예제를 보시면, 자, 이런 이제 핵심 키워드를 암기하셔야죠. 두 축 이음 중 두 축이 평행하고, 자, 두 축이 평행하다. 두 축이 평행하고 각 속도의 변동 없이 토크를 전달. 각 속도의 변동 없이. 자, 이럴 때 사용되는 커플링은 바로 올덤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올덤 커플링. 자, 그러면 이제 플렉시블 커플링의 핵심 키워드는 두 축 사이의 약간의 상호 이동이죠. 두 축 사이의 약간의 상호 이동. 자, 유니버셜 커플링의 핵심 키워드는 중심선이 어느 각도로 교차. 자, 중심선이 어느 각도로 교차. 자,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기어 보겠습니다. 기어. 자, 우리가 기어의 종류에는 이제 스퍼 기어, 렉과 피니언, 헬리컬 기어, 내적 기어, 베벨 기어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스퍼 기어에 보시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선의 치형을 가지고 입줄이 축에 평행하게 되겠죠. 축에 평행하게. 자, 이제 우리 렉과 피니언은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고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이제 렉하고 피니언을 같이 보시면 되겠고, 자, 헬리컬 기어는 스퍼 기어하고 비교하셔서,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헬리컬 기어가 있는데, 이 헬리컬 기어는 이의 물림이 좋아서 조용하나 이제 축 방향으로 추력이라는 하중이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내집 기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베벨 기어가 있겠습니다. 자, 베벨 기어는 이제 스퍼 기어하고 헬리컬 기어의 차이점은, 스퍼 기어하고 헬리컬 기어는 축 두 개가 이제 평행한 반면에 베벨 기어는 축이 이제 교차가 되겠죠. 교차가. 여기 보시면 이제 베벨 기어 있으면 이 A라는 축하고 이 B라는 축하고 교차가 되겠죠.
스퍼 기어나 헬리컬 기어는 이 A라는 축하고 B가 이제 평행을 이루는데, 그래서 가끔 문제에 보면 이제 두 축의 상대 위치에 따라 기어를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축이 이렇게 서로 평행할 때 스퍼 기어, 뭐 렉 기어, 헬리컬 기어, 더블 헬리컬 기어고, 방금 베벨 기어처럼 두 축이 교차할 때, 자 직선 베벨 기어, 뭐 스파이럴 베벨 기어, 두 축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축은 뭐 원통 웜 기어라든지 장고형 기어라든지, 이 방금 나온 것처럼 두 축이 평행하거나 두 축이 교차하거나 두 축이 평행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 축, 예를 들어 뭐 두 축이 서로 평행한 기어가 아닌 것은 해서 베벨 기어가 뭐 정답인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이의 크기. 자, 기어의 이의 크기는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모듈, 원주 피치, 지름 피치가 있는데, 자, 원주 피치, 모듈, 지름 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으로 이제 모듈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공식을 좀 암기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비무장지대를 뭐라고 하냐, 비무장지대를 우리가 이제 DMZ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기어하면 비무장지대를 외우셔서, 자, D는 M, Z 해서 우리가 D는 이제 여기다 P자를 붙여서 이제 얘가 피치온 지름이 되겠습니다. 피치온 지름이 되겠고, 얘는 이제 모듈, 그 다음에 얘는 기어의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실 때 DMZ, D는 피치온 지름, 자, M은 모듈, 그 다음에 인수.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인수를 구해라 하면 인수는 모듈을 피치온 지름으로 나눠 가지고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기어의 중심거리가 있겠습니다. 중심거리. 자, 여기 보면 기어 1이 있고 기어 2가 있는데, 이 기어 2, 스퍼 기어 두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겠죠. 이 맞물릴 때 이 기어 1 중심하고 기어 2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중심거리라고 하는데, 이 중심거리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피치원 지름이 D1, 그 다음에 2번의 피치원 지름이 D2인데, 이 피치온 지름 두 개 더한 거를 2로 나누는데, 이 피치온 지름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 방금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D는 MZ. 자, 이것을 같이 풀었으면, 자, D1은 Z1, 그 다음에 D2는 모듈 곱하기 Z2가 되니까, 여기는 모듈에 Z1 플러스 Z2로 해서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듈도 주어주고 인수를 기어 1하고 기어 2를 알면 중심 거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위 기어의 사용 목적이 있고, 이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웜 기어가 있습니다. 웜 기어. 웜 기어는 치면에서 미끄러움이 커서 전동효율이 떨어지고 중심거리 오차가 있을 때 마멸이 심하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역전을 방지할 수 있고 소음이 작아 정숙한 회전이 가능하다 라고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웜기어.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어의 이 물림을 순조롭게 위하여 이를 축에 경사시키자. 이를 축에 경사시켰죠. 축 방향으로 하중을, 자, 이 추력이라고 그랬죠. 추력. 하중을 받는 기어는 당연히 헬리컬 기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모듈 구하는 공식인데, 자, 평기어에서 P치원의 지름, 자, D, P죠. 그 다음에 이수, Z는, 자, 기어의 모듈. 자, 먼저 여러분들, DMZ, DMZ에서, 자, 모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듈은 이수를 P치원 지름으로 나누면, 자, P치원 지름이 132, 이수가 44니까,
모듈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 DMZ 비무장지대 꼭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찰차를 보겠습니다. 마찰차. 이게 스퍼 기어에는 기어에 2가 있었는데 마찰차는 기어에 2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달해야 될 힘이 크지 않거나 정확한 속도비를 요구하지 않을 때, 또한 속도비가 매우 커서 보통의 기어로 전동하기 어려운 경우고, 또한 주축 사이의 동력을 빈번히 단속시킬 수 있다. 자, 기어로 서로 이렇게 스퍼 기어는 두 축을 단속할 수 없는데 마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단속시킬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마찰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찰차는 무단 변속이 필요한 경우 마찰차를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마찰차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찰차의 전달 동력 공식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찰차의 종류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마찰차를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마찰차의 특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속도비가 중요하지 않을 때 마찰차를 사용하죠. 자, 2번 전달할 힘이 클 때는 바로 마찰차를 쓰는 게 아니라 기어를 사용을 해야겠죠. 기어. 그 다음에 3번 회전 속도가 클 때 두 축 사이를 단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마찰차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베어링 보겠습니다. 핵심 이론 15번 베어링. 자, 베어링은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는데, 그래서 미끄럼 베어링하고 구름 베어링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고속회전 미끄럼 베어링은 일반적으로 크게 할 수 있고 고속회전이 유리하나, 구름 베어링은 윤활유가 비선하고 전동체가 있어 고속회전에 불리하다. 그래서 고속회전에 유리한 건 미끄럼 베어링, 고속회전에 불리한 건 구름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 베어링은 규격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구름 베어링 같은 경우는 표준 양산품으로 호환성이 높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런 베어링은 미끄럼 베어링의 윤활 방법이 있는데, 윤활 방법은 크게 적하급유, 오일링 급유, 패드 급유, 비말 급유, 순환 급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베어링의 윤활 방법도 가끔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자, 적하급유법은 오일컵을 사용해서 모세관 현상, 자, 이 모세관 현상이나 사이펀 작용은 적하급유법. 자, 베어링 아랫부분에 기름을 채워서 축에 오일링을 걸쳐 하는 것은 오일링급법이고, 자, 그 다음 윤활유통의 모세관 작용을 통해서 패드를 넣는 것은 우리가 패드급유법. 자, 그 다음 국자를 사용하는 비말, 그 다음 펌프 사용하는 순환급유법. 그래서 미끄럼 베어링의 윤활 방법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볼 베어링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볼 베어링은 자, 내륜, 자, 외륜, 리테이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리테이너의 목적, 리테이너의 역할, 베어링 볼의 간격을 유지시키고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우리가 리테이너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을 보시면 이제 볼 베어링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자, 먼저 이제 볼이 있겠고, 자, 이제 바뀐데 이걸 우리가 이제 외륜이라고 하죠. 외륜.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것을 내륜. 또한 이런 볼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주는 이 리테이너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리테이너의 목적,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볼 베어링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용 하중 방향에 따른 베어링의 분류가 있는데, 자, 레이디얼 베어링이 있고, 스러스트 베어링이 있고, 테이퍼 베어링이 있습니다. 자, 작용 하중이 어느 방향에 따라 베어링 하중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자, 레이디얼 베어링은 축선의 직각으로 하중이 작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디얼 베어링이 있는데,
자, 레이디얼 베어링은 축선이 이렇게 있으면 하중이 축선의 직각으로, 축선의 직각, 자, 레이디얼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레이디얼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러스트 베어링은, 자, 스러스트 베어링을 보시면 축선이 이렇게 있으면, 축선과 같은 방향. 자, 축선과 같은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니까 스러스트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자, 테이퍼 베어링은, 자, 이 레이디얼 하중과 스러스트 하중이 동시에 받는 거죠. 동시에. 자, 축선과 직각 방향인 건 레이디얼 하중과, 그 다음에 축선과 같은 방향인 하중을 동시에 받는 걸 우리가 테이퍼 베어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문제에 보면 축선의 직각이거나 아니면 축선의 같은 방향이거나 아니면 동시에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써놓고 무슨 베어링인지 찾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들 롤러 베어링이 있는데, 자, 니들 롤러 베어링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지름 5mm 이하의 바늘 모양의 롤러를 사용한다. 자, 지름 5mm 이하의 바늘 모양의 롤러를 사용한다고 하면 니들 롤러 베어링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뭐 암기하시면 좁은 장소나 충격 하중이 있는 곳에 사용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베어링. 자, 베어링에는 자주 출제되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자동 조심 롤러 베어링, 자, 오일리스 베어링, 피벗 베어링, 칼라 베어링, 단일체 베어링, 분할 베어링이 있는데, 자동 조심 롤러 베어링의 핵심 키워드는 자동 조심 작용이 있다라는 것들 꼭 암기하시면 되겠고, 자,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오일리스 베어링입니다. 자, 금속 분말에 가압 소결해서 성형한 뒤에 거기에 이제 윤활유를 넣으면 윤활유를 입자 사이 공간에 스며들게 해서 급유가 곤란한, 자, 급유가 곤란한 베어링이나 급유를 하지 않는 베어링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일리스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벗 베어링은 절구 베어링이라는 것을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칼라 베어링, 단일체 베어링, 분할 베어링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급유가 곤란하거나 급유가 곤란한 베어링이나 급유를 하지 않는 베어링에 사용되는 것은 바로 오일리스 베어링이라는 거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볼 베어링에서 볼을 적당한 간격, 이 볼을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시켜주는 베어링 부품은 바로 리테이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들 롤러 베어링의 설명으로 틀린 건데, 아까 방금 보셨듯이 지름이 5mm 이하인 바늘 모양을 쓰는 건 니들 롤러 베어링인데, 어디에 쓰이냐면 좁은 장소가 충격 하중에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게 바로 니들 롤러 베어링인데, 지금 2번에 보시면 충격 하중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가 되겠죠. 그래서 15-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 16번 베어링 두 번째인데요. 자, 베어링의 구비 조건. 자, 베어링을 어디에 쓰이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구비 조건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베어링은 충격 하중 및 내식성에 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공이 쉽고 내열성을 가져야 되고, 부식 및 내식성이 강해야 되고, 자, 융착성이 좋지 않을 것. 자, 융착에 대해서 잘 소착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베어링 안 찌른 번호 부여 방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베어링을 예를 들어 베어링에 이제 번호를 쓰게 됩니다. 도면 같은 거 보시면 베어링 번호에 뭐 62008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파란색으로 보시면 이 08이라는 수치가 베어링 안 찌름 번호인데, 이 08을 가지고 베어링의 안 찌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안 찌름.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안찌름 치수가 여기 보시면 안찌름 기호가 00, 01, 02, 03이 있는데 예를 들어 베어링이 62, 02 이게 02라고 하면 여기 02니까 베어링 안찌름은 1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예를 들어 00은 10mm고 01은 12, 02는 15, 03은 17. 그 다음부터는 안찌름을 5로 나눈 수가 안찌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베어링 안찌름이 6208이다. 그러면 03, 이 03보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08 베어링 안찌름은 이 08이니까 8에다가 5를 곱하면 40이니까 베어링 안찌름은 40mm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62110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5를 하면 베어링 안찌름은 5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안찌름이 20mm하고 500mm일 때는 자, 안찌름을 5로 나눈 수, 즉 40mm면 08, 28mm면 5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슬럿이 28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슬럿이 28은 6, 2 이렇게 해서 28이면 아 얘네 안찌름은 28mm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 베어링의 안찌름이 자 140mm 140mm일 때 구름 베어링의 호칭 번호에서 안찌름 번호를 구하시오. 자, 140이니까 140을 5로 나누면 바로 28이 되겠죠. 그래서 베어링 안찌름 번호는 예를 들어 뭐 6228 해서 안찌름 번호는 28 해서 2번이 되겠고,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안찌름을 구하라 하면 28 곱하기 5는 바로 140mm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참고로 한번 보시면 이제 6205가 있습니다. 자, 베어링 번호가 6205가 되는데, 자, 먼저 보시면 이제 62는 이거는 뭐냐면 베어링 계열 번호입니다. 자, 베어링 계열 번호. 자, 베어링 계열 번호에서 자, 6은 형식 번호. 자, 2는 계열 번호. 그다음에 얘는 베어링 안찌름 기호가 되겠죠. 안찌름 번호. 자, 안찌름 번호가 05니까 5를 곱하면 자, 25mm가 되겠죠. 25mm. 그래서 베어링 안찌름 번호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00, 01, 02, 03. 그래서 이거는 10mm, 12mm, 15mm, 17mm, 그리고 04부터는 곱하기 5를 한다. 꼭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자, 벨트 보겠습니다. 핵심 이론 벨트. 자, 벨트의 전동 장치의 특성 한번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벨트가 있습니다. V벨트. 자, 우리가 이제 평벨트하고 V벨트가 있는데요. 이 평벨트하고 V벨트하고 비교해서 특징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V벨트의 특징은 자, 비교적 작은 장력으로 큰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고, 평벨트와 같이 벗겨지는 일이 없고, 자, 이인배가 없어 운전이 정숙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고, 지름이 작은 풀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지름이 작은 풀리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설치 면적도 좁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V벨트는 엇걸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자, 이 지금 평벨트가 있는데 자, 이 평벨트가 있는데 평벨트는 이렇게 바로 걸기를 할 수 있고, 그
그 다음에 엇걸기를 할 수 있는데 이 V벨트는 바로 걸기는 되지만 이 엇걸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V벨트는 엇걸기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V벨트의 단면 형상이 있는데, 자, V벨트의 단면 현상은 우리가 KS 규격에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일단 KS 규격에 보면 V벨트의 단면 현상은 M부터 A, B, C, D, E가 있는데, 갈수록, 즉 A, B, C, D로 갈수록 단면적이 커집니다. 이렇게 단면적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끔 문제에 보면 V벨트에서 단면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해서 E를 찾는 경우가 있고, 단면이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해서 M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에 보면 M을 찾거나 E를 찾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면 형상 V벨트 사이즈표를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벨트의 유효 장력 구하는 공식이 있고, 벨트 분리 설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벨트는 평행 걸기가 있고 십자 걸기를 이제 우리가 엇걸기라고 합니다. 엇걸기. 엇걸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자, 평벨트는 바로 걸기와 엇걸기가 되는데 V벨트는 엇걸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평벨트 전동과 비교한 V벨트 전동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보시면, 자, V벨트 전동의 특징인데, 자, 3번에 보시면 바로 걸기와 엇걸기 모두 가능하다. 자, V벨트는 엇걸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자, 17-2번 동력 전달용 V벨트 규격이 아닌 것은, 자, 규격이 아닌 것은, 자, V벨트의 규격은 바로 M, A, B, C, D, E까지 있죠. 자, M, A, B, C, D, E까지 있고 이렇게 단면적이 갈수록 커지는데, 그러면 F는 규격이 아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스프링. 자, 스프링의 용도가 있습니다. 자, 스프링의 용도는 이제 뭐 당연히 완충, 에너지 축적, 무게 측정, 동력용이 있는데, 가끔 스프링의 용도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스프링의 모양에 따른 분류는 이제 우리가 코일 스프링, 겹판 스프링, 토션바, 태엽 스프링, 벌루트 스프링이 있는데, 가끔 이제 벌루트 스프링의 내용을 적어놓고 무슨 스프링인지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태엽 스프링을 축 방향으로 감아 올림, 오토바이 자체 완충용으로 쓰인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설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스프링 상수가 있는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암기할 때 그림을 그려서 암기하시면 편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프링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스프링이 달리고 여기에 이제 하중이 걸리면, 자, 스프링 상수 K가 있겠고, 이 하중에 따라 이 스프링이 늘어나겠죠. 이 빨갛게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양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면, 자, 스프링 상수 K는 이 하중을 늘어난 양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스프링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중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프링 상수는 작아지겠죠. 그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이 있는데, 자, 직렬 연결은 무엇이냐면, 자,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중이 있을 때 여기를 K1, K2가 됐을 때 이것을 스프링의 이제 직렬 연결이죠. 직렬. 자, 이 직렬 연결일 때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공식은 바로 K분의 1은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병렬은 어떤 관계냐면, 자, 하중이 여기에 걸리고 여기 K1, K2가 있으면 병렬 관계가 돼서 이 병렬일 때 총 스프링 상수는 K는 이 스프링 상수 K1 더하기 K2 해서 쭉 있는 것들을 더하면 병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는 자, 그 다음에 하중이 걸리고 K1, K2, K3가 있습니다. 자, 조합 스프링일 때는, 자, 이쪽에서는 직렬로 여러분들이 스프링 상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하고 이 K3, B하고 서로 병렬 관계로 스프링 상수를 구해서 총 스프링 상수를 구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지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지수는, 자, 스프링 지수의 공식은 스프링 전체의 평균 지름과 소선의 지름인데, 자, 두껍게 제가 한번 그려보면, 자, 코일 스프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코일 스프링이 이렇게 있으면 이 스프링의 평균 지름이 있을 겁니다. 이 스프링의 평균 지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스프링의 소선의 지름이 있습니다. 소선의 지름. 이때 스프링 지수는 스프링의 평균 지름을 소선의 지름으로 나누면 스프링 지수가 된다라는 그 공식을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기 전에, 자, 철강제 스프링 재료가 갖춰야 할 조건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접수된 스프링의 100N, 자, 이게 100N이죠. 100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은 얼마인가? 자, 처짐량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스프링 상수 K는 하중을 이렇게 처짐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 총 스프링 상수를 구하면 되겠죠? 이 총 스프링 상수는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먼저 이 하중, 이 변형량, 처짐량을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처짐량은 K분의 W이 되겠죠. 자, 이 더블은 바로 우리가 100N이고, 이 여기 있는 K는 여기에서 직렬해서 스프링 상수를 구해서 넣으면 이제 처림량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전체 스프링 상수가 3분의 25가 되니까 이 3분의 25를 넣고 100N 하면 정답은 12mm의 처짐량이 되겠습니다. 자, 18-2번 코일 스프링의 전체 평균 지름이 20mm, 소선의 지름이 2mm라면, 자, 여기 보시면 코일 스프링이 이렇게 있겠죠. 자, 코일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평균 지름. 자, 코일 스프링의 평균 지름. 자, 이 평균 지름이 바로 20mm. 그 다음에 이 소선의 지름이 바로 2mm일 때, 자, 스프링 지수 C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평균 지름치 하고 소선의 지름 나누면 되니까 이게 20에 2니까 정답은 11이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이제 문제를 맞히는 방법 중에 하나 팁을 드리면, 일단 곱해보거나 이제 나온 수들을 곱해보거나 나눴을 때 떨어지는 수가 있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 19번 브레이크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제동 장치인데요. 자, 브레이크의 종류에는, 자, 우리가 블록 브레이크가 있겠고, 여러분 옛날 자전거에 많이 쓰이는, 그 다음 이제 드럼 브레이크가 있고, 우리가 이제 밴드 브레이크, 자동 하중 브레이크가 있는데, 자, 이것도 문제에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설명이 써지고 무슨 브레이크인지
고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 자, 블록 브레이크는 당연히 블록이 나와야겠죠. 블록. 자, 블록. 그 다음에 이제 드럼 브레이크는 이제 드럼이 나와야겠죠. 문제. 드럼. 자, 드럼의 안쪽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밴드 브레이크는 밴드가 나옵니다. 밴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자동하중 브레이크는 이제 크레인이나 하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크레인이나 하물. 이건 자동하중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암기하시면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자, 브레이크, 드럼. 자, 누가 몰라도 이제 드럼이라고 나왔어요. 바깥에 둘레, 강철, 밴드. 자, 밴드 나왔어요. 밴드. 레버로 밴드. 잡아당겨 밴드. 마찰시키는 것은 바로 밴드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관계 기계 요소인데, 관계 기계 요소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지 밸브. 역지 밸브라고 하며, 자, 유체를 한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유체를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체크 밸브.